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4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 그리고 또 관련된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 계단이 당이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조기 귀국을 안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후보가 돈봉투 살포에 직간접적 관여를 했다는 취재의 음성 파일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도망을 간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하여서 수사에 협조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송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민주당 당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머리 아프네. 송영길 전 대표를 뭐 가서 데리고 오자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했습니다. 아 안규백 의원이 하셨어요? 예. 먼저 우리 송 대표가 재론분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결단이 필요하고 송 대표는 조기 귀국을 하셔가지고 본인도 살고 당도 사는 그런 지혜를 해야지 본인도 힘들고 당도 누구로 빠뜨리는 이런 위험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구속영장 기각 소식 이후에 민주당 아까 한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따로 뭐 논평을 내거나 입장 발표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안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을 모으고 나눠주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이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 녹취록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의원들, 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진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코멘트를 하거나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드러난 녹취 파일을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정황이 분명하다고 할까요?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강래구 회장이 지금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계속 뭐 멈추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은 이번에 당 차원도 그렇고 이번에 벌어진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하는 거 맞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나 많은 의원들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본인이 전당대회 2021년 5월에 당대표 선출될 때 송영길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힌다고 하시니까 조기에 귀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고 상황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내지만 네. 저는 오늘 밤에 이제 송 전 대표께서 입장을 밝히면 거기에 따라서 조기에 두루신다는 말씀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짚으면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네.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30분간 통화하면서 말 맞추기를 하고 진실을 은폐하지 않은 저는 이런 표현들은 글쎄요. 여당이 이제 무슨 호재 잡은 것처럼 공세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런 공세하면은 지지율 30% 못 벗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네. 일반 우리 국민들, 합리적인 중도분들, 특히 TK에 계시는 정말 품격 있고 점잖은 중도분들, 합리적 분들은 저런 얘기하면 화내요. 왜냐하면 전현직 대표가 정말 처음으로 프랑스 간들이 처음으로 통화했을 겁니다. 네. 예. 거기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안부 전화한 다음에 알아보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의 뭐 다른 얘기는 없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의심하세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저거 얘기 들으면은 네. 제가 어디 가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저기 패널도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말이 되겠냐. 아니 30분 우리는 정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예. 근데 독자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궁금증을 네.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언론이 물어보거나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당의 대표가 진실의피한 말맞추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턱없는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대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은 송 전 대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조기 귀국해서 그 얘기를 안에서 오고 어떤 그 모습을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런 대화가 와겠겠지. 거기서 이거는 감추고 이거는 숨기시다? 그런 소리 하면 네. 네. 일반 국민들 정말 합리적인 국민들 보면은 비판합니다. 그런 뭐 말씀드립니다. 30분 정도 통화를 나눴다니까 이게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이제 많은 궁금증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30분은 너무 긴 시간이죠. 그러다 사실 보니까 30분이라는 얘기도 언론에서 나온 얘기. 길다. 뭐 20분 내지 30분으로 보도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세간의 의문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 간의 관계가 대단히 각별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5월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그해 이제 가을에 치러지는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네. 당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 송영길 당시 대표가 좀 편파적이다. 경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많이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만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대로 만약에 대선 경선을 일주일 내지 2주일만 미뤘다고 하면 경선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유동규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10월 3일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전에 경선이 쭉 진행돼서 표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 후보가 됐지. 만약에 열흘 뒤에 경선 일정이 좀 늦춰져서 치러졌다고 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 네. 그 일도 있었고 더군다나 대선 이후에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던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 대표가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구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간의 의문이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말씀하. 네. 어쨌든 뭐 오늘 밤에 이제 기자회견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최성 의원님 네. 시간을 보면은 밤 11시 우리 시간으로 현지에서 오후 4시 좀 애매하면 애매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토요일 밤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시간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건이 불거진 지 한 열흘 만에 기자회견인데. 네, 그렇죠. 시간도 좀 조절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좀 시간을 좀 땡겨서 오전에 했으면 충분히 우리 저녁 뉴스 저희 시간에도 뉴스에서도 그래도 다룰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토요일 날 기자회견 하겠다고 얘기하자마자 민주당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잖아요. 네. 왜 기자회견 하냐니까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사람을 보내서라도 빨리 들어오게 해야지 저 기자회견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분이란 긴 시간 통화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했다면 진실을 빨리 밝히시고 들어오세요. 네. 당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으니까 전 대표로서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세요. 얘기했으면 3분이면 끝날 통화입니다. 근데 30분을 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내 상황, 그다음에 우리 향후 민주당이 이 위기에서부터 어떤 또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뭐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저 굉장히 캐릭터가 네. 약간 돌출 발언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예측지 못하는 이제 행보도 하시는 분이기 예. 때문에 네. 좀 그런 데 대한 당내 염려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하는 것은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2,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말의 톤이라든가 수위에 대한 조절들 아마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또 본인 말대로 또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또 녹취가 또 나와버리면 네. 또 그건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수위 조절과 톤 조절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 상당 부분 어떤 그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예. 그런 이른바 사건의 재구성 아마 좀 그런 것들도 좀 일부 네.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론 뭐 언론에 알려진 겁니다만 그래서 저는 오늘 송영길 대표의
그 말하자면 전 대표 기자회견은 큰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언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양가 없는 좀 그런 알맹이 없는 그런 회견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이제는 돌아와서 돌아오면 이제 김포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서부터 굉장히 기자들의 이 질문이 집중되고 할 텐데 그때 나오는 말들을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시간이나 이런 거는 지금 뭐 지구촌 사회에 살고 IT 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11시에 하더라도 그 시간에 유튜브로 또 저희 MBN을 비롯해서 그 해당 뉴스를 생중계하는 뭐 방송국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했다고도 하고요. 민주당이 좀 걱정하거나 우려했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송영길 대표의 그 일성이 예. 사실은 여론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어요. 네, 개인의 일탈이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이제 녹취록이 나와서 송영길 대표가 알고 있거나 또는 보고받았을 것 같은 정황이 딱 녹음 파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뉴스로 전해지니까 이제는 대놓고 송영길 전 대표나 민주당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민주당의 이야기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증거가 어디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네. 자칫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와 좀 괴리된 그런 돌출 발언이 나올 경우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죠. 그런데 저는 뭐 오늘 기자회견이 뭐 특별히 저도 뭐 충격적이거나 또는 뭐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기자회견은 귀국을 위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네. 사실은 지난 열흘 동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뭐 돌아와서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그 텀을 가진 거지 기자회견 자체에 커다란 무게를 두고 있거나 네.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어떤 기자회견을 할 내용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서 좀 여러 가지 예측을 좀 부탁드렸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를 한번 좀 전달해 드리면 SBS 단독 보도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와 통화, 이게 연락이 닿았다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는 돈봉투 의혹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당당히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SBS가 현지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안민수 대변인, 근데 이 송영길 전 당대표의 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뭐 출당해 시켜야 된다, 아니면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 전 대표한테 잘못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었죠. 예. 이재명 대표가 회견을 하지 말고 오라고 했다고.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거고요. 조기 귀국은 이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만 그리고 당 차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오늘 밤으로 우리 한국 시간 오늘 밤으로 잡혀 있는 회견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개별적인 의원이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고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선 때도 당 경선관리위원회가 아주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송 전 대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전달하지만 일단 당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저 보도가 사실 저런 아마 송 전 대표하고 통화라도 하거나 한 의원이 언론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송영길 전 당대표와 직접 통화를 한 그러니까요.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인용해서 그래서 실제로 발표를 그렇다면 그 의원한테 송 전 대표가 저렇게 정확하게 워딩을 한 건지 저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인지 당당히 귀국이라는 게 당에서 요구한 조기 귀국을 얘기하는 건지 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받아들여지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당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조기 귀국을 언급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탈당 가능성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귀국해도 조기 귀국은 아니죠. 이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보도돼서 파란이 일어난 지가 벌써 열흘 됐는데요. 원래 귀국 예정은 7월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뭐 파리에서 그렇게 그렇다고 뭐 중요한 빠르다고 보기는 일을 어렵다. 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사실 뭐 머리 식힐 겸 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 파문이 일었으면 보도가 된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 잡아타고 왔어도 벌써 훨씬 전에 일주일 전에 귀국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뭐 지금은 이미 조기 귀국은 아무리 빨리 해도 아닌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과 나눈 얘기와 같은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면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뭐 본인이 당당하다고 하니 네.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탈당은 안 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엔 사태가 좀 더 악화된 이후에 네. 출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녹음 파일이 3만 건에 네. 뭐 온갖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SNS 이런 게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말로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수습 방안을 두고서도 여러 또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억울하더라도 음흠. 빨리 귀국하고 예.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네. 검찰에 수사 협력을 해야 된다. 음흠.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은 저는 자진 탈당해서 세 분이라는 거는 윤관석, 뭐 이성만 의원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예. 현역 의원 네. 그 책임자들은 자진 탈당을 해서 사실이 밝혀지면은 네. 혐의가 없으면은 다시 복당하더라도 자진 탈당해줘야 된다. 네. 당은 당 구성원의 잘못이 확인되고 나서 사후 조치를 취해야지 언론에 노출돼서 막 이렇게 혐의가 큰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다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할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의심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심과 의혹 제기만으로 당 구성원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죠. 네, 박찬원 교수님. 지금 당에서도 이 수습 방안 놓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관련자들 탈당 조치, 출당 조치를 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수습하는 게 먼저다. 아니다. 사실 확인이 먼저다.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민주당 내에서 뭐 지금 대한민국 대변인이 계셔서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좀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이 정서를 잘 제대로 정말 느끼고 있는 거 맞냐? 네. 본인들은 뭐 기름값, 밥값 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요. 20년 전에 그 얘기는 끝난 얘기예요. 예. 즉 지구당이 그 당시 해체되면서 이제 정치인들한테 밥 얻어먹고 돈 받으면은 뭐 50배 내야 된다. 이게 네. 이미 국민들에게는 상식으로 와 닿은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뭐 정치인들 보면은 불법 정치 자금 받고 또 이런 식으로 소위 돈을 통한 어떤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보면은 혀를 끌고 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마당에 이거를 갖다가 더 이상 언제 어떻게 뭐 유죄 판결 나면 그때 가서야 대처할 겁니까? 그럼 앞으로 2달, 3달 동안 국민들은 민주당은 도대체 자정의 노력이 있는지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소한 뭐 지금 그 명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녹음 파일이 나온 당사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신이 공식적인 해명을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남 명예 회복을 하겠다. 네. 무죄를 받고 다시 복당하겠다. 네.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좀 국민들에게 무서워하는구나.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네. 지금처럼 뭐 마치 당사자 아닌 특히 주변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밥값, 기름값 그거 조금 받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본인들 탈당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네. 공식적인 해명도 아직 기자회견도 안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민주당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옆에 계신 한민수 대변인님 귀가 조금 따가우실 것 아니, 같은데 충분히 예.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관련자들에 대한 선제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박찬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만약에 이제 탈당을 하면 다행인데 탈당을 하지 않으면 당에서는 뭐 출당 조치라든지 이런 또 강경한 대응을 취할 생각도 있는 건가요? 그걸 제가 당 대변인이 지금 어떤 결정되지 입장이 않은 정립된 게 내용을 있는지. 입장까지는 그러한 어디는 현재로서는 엄중하게 네. 사안을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 같은 그런 쓴소리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함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해법이랄까요?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얘기들을 자유롭게 지금 하고 계신 거라 생각을 하고 당 지도부는 지도부가 결정을 할 때까지는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은 뭐 나오는 단편적인 것 갖고 모든 결정을 하기에는 예. 지금 저희들이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제 회의도 했습니다만 오늘 송영길 전 대표 11시 회견도 좀 유심히 지켜본 다음에 네. 당의 입장을 또 정해나가는 절차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사권이 뭐 당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뭐 주지의 사실인데 당 내부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엔 한 대변인님 현역 의원 그럼 전수조사 해보자 또 외부 인사를 꾸려서 자체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당 내에서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들도 좀 진지하게 민주당 내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개별적으로 아마 이소영 의원님은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요. 네. 의총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의원총회에서도 아까 다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파리까지 가자는 얘기도 하지 네. 않았습니까?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서도 당에 뭐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뭐 의총이랄지 또 나중에 지도부 회의랄지 이런 의견과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들 회의체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은 네. 그 부패와 관련된 위기 대응 원칙이 있습니다. 네. 최초의 조치가 최종적 조치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예.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최초의 조치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그렇죠. 최초에 내놔야 된다. 그렇죠. 최초의 조치가 최종적 조치. 왜냐? 아. 단계별로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른바 간보기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아. 사안에 따라서 요렇게 돼.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진정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빠져나가려고 인식하는 거예요. 정동영 전 의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2004년도인가 왜 열린우리당 창당 건물이 그 불법 대선 자금이 들어와서 네. 샀다 이런 의혹이 딱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당사를 매각합니다. 매각하고 바로 정동영 의장이 어디를 가느냐? 여의도 청과물 시장에 당사를 얻습니다. 예.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빠져나가고 총선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정동영 의장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민주당의 지금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그리고 사안을 보면서 흐름과 여론을 보면서 대응하려는 모습이 강하고 심지어는 그게 기름값 식대밖에 더 되느냐라는 안이한 인식.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교육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놔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산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번져나가서 여론의 악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최초의 조치가 부실했기 때문에 최초의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저는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수위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점 좀 뼈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중하자라는 분위기에서이기는 합니다만 좀 검찰 수사를 지적하면서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일침을 가했는데요. 양쪽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이 자초했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관계가 맞든 틀리든 검찰은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독립적으로 검찰이 결국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동안 보여왔던 불신의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만 또 50만 원은 사실 이게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만 뭐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 당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하셨죠.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탄압,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고맙습니다. 네, 돈봉투 수사가 정치 탄압이면 승부조작 사건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냐 이런 한동훈 장관 아주 강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저 코멘트를 너무 자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내내 뭐 검찰의 기획 수사, 조작 수사, 네. 그리고 야당 탄압이다. 이 용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네. 전혀 성격이 다르고 전혀 별개 사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을 계속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께서 들으실 때는 아니 민주당은 자신들한테 불리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조작이고 뭐 야당 탄압으로 주장을 하는 거다. 그럼 점점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당대회 때 과거에 없어졌던 구태가 2021년에 다시 반복된 겁니다. 그걸 갖고 검찰의 무슨 기획수사다, 뭐 그리고 이거는 검찰에서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거다. 그거는 통할 수 있는 상식적인 멘트라고 볼 수 없죠. 네.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저 이야기는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돈봉투 파문 의혹이 불거진 계기가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 휴대전화가 발견되고 그 안에 이제 녹취 파일을 들여다 보다가 이 의혹이 드러났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돈봉투 파문 파보려고 처음부터 기획한 그런 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참 이런 얘기 할 때가 곤혹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좀 상식적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이제 또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게 좀 마이너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를 당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이번 건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 기획 수사라고 했었어요. 그 말씀드릴게요. 그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신 의원들께서 이제 입장을 내시면서 기자들한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한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또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미국의 도청 의혹 파문 터지고 네. 그다음 전강원 목사랄지 국민의힘에 이제 뭐 태영호, 뭐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들의 막말로 누가 봐도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녹취 파일을 검찰이 입수한 건 작년에 뭐 10월인가 9월 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정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마자 대통령이 20% 밑으로 떨어지고 도청 파문은 일대 정말 나라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압수수색 들어오면서 녹취 파일이 보도가 되니까 당시 첫 반응에 나올 때 이거는 그 당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수석 대변인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고 충격적이다. 네. 엄중하게 보고 있고 따져 보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국면 전환용으로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도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저는 뭐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뭐 못마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취 파일이 더 드러나면서도 누가 뭐래도 국면 전환 의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검찰이 꼭 그랬다기보다도 국면이 전환된 거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당대표가 상황 본 다음에 바로 사과하고 검찰에게 신속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 박창환 교수님. 근데 사실 그 우리 한동훈 장관 그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검찰이 검찰발로 언론에 이 수사 정보를 흘려서 기사화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민주당이 벌써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 고소했을 텐데 고발했을 텐데 안 하지 않냐. 그래서 검찰은 이번 보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론 녹취록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언론 보도로 녹취가 나왔을 때, 녹음 파일 나왔을 때, 야, 역시 검찰이구나. 처음엔 다 검찰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이 증거물을 갖다가 가져간 게 검찰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면 이런 녹음 파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니 작년 10월에 가져간 압수물인데 이제 와서 하나씩 이 압수물을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게 이게 지금 소위 위기에 처한 여권이 뭔가 좀 반전을 노리고 이게 시기 조절을 소위 캐비넷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 쪽에서 뭔가 좀 서운하다 민주당에 대해서 서운하다. 그리고 이게 변호인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혹시 변호인 통해서 언론에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제 좀 이건 좀 새롭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근 씨나 또는 뭐 강내구 씨나 이런 분들이 검찰에 뭐 어느 정도로 이런 내용들을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은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에게는 그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뭐가 공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뭐 검찰 탓하고 이럴 단계는 이미 지났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민주당. 그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녹음 파일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새 디지털 증거물, 요새는 뭐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파일이잖아요. 그게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녹음 파일이든 아니면 컴퓨터 안에 저장된 파일이든 그 디지털 증거물에 대해서는 그 실물을 가져가 갖고 그냥 실물을 통째로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이미징 한다고 그러는데 그 변호인의 입회하에 똑같이 복제를 하죠. 복사를 하죠. 그리고 컴퓨터나 그 기기는 대부분 돌려줍니다.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녹음 파일 자체도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이 지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유출 가능성이 오히려 그쪽이 높고 민주당에서 5, 6개월 전에 입수한 녹음 파일을 갖고 왜 지금 수사를 시작하느냐, 이게 시기를 조절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3만여 건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통화당 10분씩만 잡아도 5,000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이거를 다 녹취록으로 그것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속기사들이 녹취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같은 파일도 10분짜리를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서 오탈자 없게 녹취록으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뭐 10월쯤 압수수색이 됐고 그 압수된 녹음 파일이 3만 건이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몇 달이 걸리는 겁니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하기까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작에 다 알고 있으면서 시기 조절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이 전 부총장을 손절하는 태도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든지 민주당이 이 전 부총장을 손절하면 방치하면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 이정근 씨가 지금 검찰의 뭐 어떤 그 뭐 수사 협조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속내를 좀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그 송 전 대표의 입장도 바로 그랬잖아요. 난 모르는 일이고 그건 뭐 개별 일탈행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그 이정근 씨가 그렇게 뛰었던 그렇게 열심히 돈을 조달했고 전달했던 그 최종적 수혜자가 누굽니까? 송 전 대표 아닙니까? 어쨌든 그 홍영표 그 당시 정말 그 경쟁자였던 홍영표 전 의원은 여론조사하고
일반 권리당원 투표는 다 이겼는데 송 전 대표가 이긴 건 대의원 조사예요. 대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돌려야 된다는 녹취록이 4월 27일 전부터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본인은 사실은 이런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떡고물 얼마나 뭐 어제 챙겼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송영길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돈을 조달했고 또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마치 자기가 단독범이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마치 돈을 뿌린 것처럼 손절하는 행태, 대단히 배신감을 느끼죠. 그렇다면은 진실의 일단을 털어놓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강내구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묘한 뉘앙스는 지금 당이 하는 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얘기는 두 사람에게 강내구, 이정근이 모두 다 한 겁니다. 거기에 돈을 댄 스폰서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받은 사람들은 마치 우리 착각 기름값밖에 안 받아서 이거는 뭐 큰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두 사람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강내구 전 감사도 내가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지금 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린 것 같고 이 3만 건의 녹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근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됐고 민주당도 지금 계속 손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모르쇠 아닙니까? 지금 파리에서 나는 이 돈봉투 전화 보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금 뭐 속보를 전하셨는데 그런 태도를 하면은 이 두 사람에게 덮어 씌우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수사가 정말 진실의 실체를 밝혀나가겠지만 그게 진실의 실체를 밝혀나가다 보면 민주당에게는 정말로 카운터블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 이런 그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외에도 또 이 인천의 건축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전세 사기범으로 몰려 있죠. 관련해서 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는데 이분이 또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제가 우리 한 대표님께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 인천의 건축왕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물어보셔도 제가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고 보도를 봤으니까요. 보도를 보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뭐 사무총장부터가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의혹에 따라서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건가 진실을 밝혀줘야 되겠죠. 보면은 뭐 인천 저 기사를 보니까 송영길 인천시장일 때 인천 자유경제무역청인가요?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강원도에 이제 동해 망상지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동해안권 뭐 경제자유구청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지사가 또 최문순 지사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쪽에 있던 직원들이 이직을 한 거죠. 이제 그만두고 그 직원이 공채로 다 들어갔는데 뭐 채용이 됐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인천에 있었던 그 남모 씨라는 전세 사기범이 또 동해안에 가가지고 뭐 특혜를 받은 것 같다. 이게 뭐 기사의 요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뭐 없는 것도 수사하는 검찰인데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할 거라고 보고 그 수사에 따라서 보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저는 뭐 확실하게 농담입니다만 국면은 전환된 것 같아요. 이 것만 보면은 이거 많이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진실은 뭐 밝혀져요. 저희들이 당 대표가 바로 이어서 대국민 사과 드린 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있었다는 거는 2012년도에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터졌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충격받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다시 이런 일이 어찌됐든 지금 의혹 수준입니다만은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요. 저희들이 사과 드렸고 또 여기에 맞는 송영길 전 대표도 빨리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맞는 당대표께서 응당한 조치와 책임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말씀드린 약속을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좀 변해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2%, 그리고 무당층이 31%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박찬 교수님 돈봉투 의혹 파문이 좀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뭐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 지지율도 아주 바닥이었고
정말 다음 총선 치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딱 열흘 전입니다. 이 돈봉투 사건 딱 터지면서 분위기가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걸로 끝날 건지 네. 앞으로 더 영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대형 악재가 떠졌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의원들이 뭐 기름값, 뭐 밥값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고 이것을 계기로 민주당이 황골 탈퇴하겠다. 이런 자세로 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네. 당원들이 어떤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뭐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 교수님, 네. 이런 게 정말 실증적으로 검증이 됩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지층이 결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라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고요. 많이 떨어진 지역은 아무래도 뭐 중도층이 많이 있는 수도권과 서울 경기 지역이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공식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적응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지층이 결집이 되려면은요, 당이 위기 상황일 때 지지층이 결집이 되려면 상대적인 게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도 지지층의 결집이 일부 일어났거든요. 예. 20 갤럽 조사에서 20% 떨어졌던 게 다시 예. 30%로 살짝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위 그 반사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사 효과가 없는데 지지층이 결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뭐 아직도 사실은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내분이나 또 외교 논란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소위 뭐 검찰의 수사나 또는 여권의 무능함이 보이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냐 이럴수록 더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소위 지지층의 결집으로 나타나는 거고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도 지금 그동안에 국민의힘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을 지지층들이 민주당의 돈봉투 보면서 역시 민주당은 안 돼. 이러면서 또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쟁 상대에 있는 상대 당이 잘하고 있는데 예. 지지층이 똘똘 뭉치는 일은 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지점이 하나가 민주당에서 한 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얼마 못 올랐어요. 1%포인트 오르고 지금 무당층이 31%, 거의 정당 이제 양당의 지지율과 동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당층이 31% 기록한 건 거의 2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31%. 이거 상당히 높은 수치긴 한데 이게 바로 3명 중에 지금 한 명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2021년 4주째, 그러니까 그게 대선이 있었던 그 직전의 그 해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제 2021년 4월에 그 정치 시계를 뒤로 돌리면은 네. 바로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으로 인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던 네. 해입니다. 4월 그렇죠. 7일 재보궐선거가 있어. 이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양당 간에 이제 지지층이 좁혀지고 무당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때 부동의 1위를 달립니다. 맞습니다. 예. 국민의당 후보였는데 네. 국민의힘 후보를 낼 생각도 못했고 네. 민주당은 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후보를 내니 많이 뭐 굉장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늘어나니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당시 3석의 대표였는데 네. 출마 선언하자마자 지지율 40%를 찍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조정이 돼서 이제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그게 정권 교체 시발점을 이뤘는데 네. 바로 제가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무당층이 31%나 나오니까 안철수 대표가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적용되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렇긴 한데 총선을 좀 앞두면은 네. 다시 또 무당층이 좀 다시 또 이렇게 열버집니다. 해지나요? 예. 예, 지지층으로 결집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선택을 강요받는 그렇죠. 좋아하지 않지만 선택을 강요받는 그렇죠. 우리 한국 유권자들의 불행도 거기에 최선을 있는 우리가 거죠. 정치를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게임이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양당 체제에서는 결국은 중도가 선거를 앞두면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31%가 시사하는 바는 정말 제가 보기에 제3지대에서 후보만 괜찮은 후보가 나와서 그 동력을 가진다면은 저는 원내 교섭단체 정도 하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숨어서 지금 이상해. 그렇죠. 그런 정치적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네. 다만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그 대선 후보급의 상징적 간판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신한 면면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한 돌풍이 날 수 있다. 그게 환경이 바로 2년 전에 4.7 재보궐선거 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31% 나왔을 때. 그런 점을 여야가 지금 잘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31%는 한 20%까지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중도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더 넓혀가지 못하는 한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어떤 노력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 단적으로는 잘 못하니까 지지층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끝내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예. 새 지도부 들어서자마자 이런저런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지고 있는, 지금은 뭐 정체되어 예.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국민들께서 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연애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연애를 했으면 A라는 사람이 싫어졌어. 그래서 헤어지졌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동안 냉각기를 갖는 거죠. 네. 그러면서 누가 나은지 이걸 살펴보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늘어난 거죠. 여도 싫고 야도 싫으니까 일단 다 떨어져 나와서 냉각기를 갖고 어느 쪽이 보다 나은지를 좀 지켜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과정에 계신 게 아닌가 합니다만 예. 일단 그 국민의힘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게 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권위가 서질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진행될 줄 알았던 일들, 뭐 기존의 당무 감사라든지 새로운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게 기사가 한 줄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떤 전환을 만들 계기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태로 더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하고 예. 여기서 밀고 나갈 것이냐,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내놓을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네.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 상태로 지지부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